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큰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웅장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명당이라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대문과 담장이 끝도 없이 이어진 최대감 댁은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 쥐들도 배불리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랑채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드나들어 문지방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다고 하여 그 집안에 흐르는 공기가 마냥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으니 엄격한 규율과 신분의 벽이 높게 드리워진 그곳에는 남모르는 사연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댁의 부엌 한 구석에는 18살 난 여종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최 대감댁에 거두어진 아이였습니다. 연화는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바느질을 하느라 등 한번 편히 펴볼 새가 없었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면 거친 무명옷 한 벌로 버티느라 손발이 꽁꽁 얼어 터지기 일쑤였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부뚜막에 앉아 잠시 쉴 때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곤 하여 다른 하인들이 그녀를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고 옷은 남루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보는 이의 마음을 묘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늦가을 초에 대감댁의 귀한 손님이 당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안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조선팔도에서 으뜸 간다고 소문난 관상가 백운 선생이었는데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닥칠 길 흉화복까지 훤히 꿰뚫어 본다는 신통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백운 선생이 한양을 떠나 지방을 유람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최 대감은 자신의 앞날과 자식들의 출세운을 점쳐보고 싶은 마음에 며칠 밤낮을 사람을 보내 간곡히 청을 넣어 얻고 마침내 그가 이곳에 들르겠다는 기별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하인들을 닥달하여 집 안팎을 쓸고 닫게 했고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귀한 식재료를 꺼내어 산의 진미를 준비하느라 부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안주인인 마님 역시 백운 선생의 방문에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녀는 내심 자신의 금지 오겹 외동딸이 장차 정승댁 며느리가 되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마님은 딸에게 비단 옷을 새로 지어 입히고 머리에 값비싼 장신구를 꽂아주며 백운 선생 앞에서 최대한 기품 있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하인들은 대감과 마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마당에 낙엽 하나까지 남김없이 치우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고 연화 역시 이른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대도를 닦으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며 오늘 오신다는 귀한 손님이 과연 어떤 분일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기구한 운명도 알 수 있을지 막연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고요하던 마을 어귀가 시끌벅적해지더니 마침내 백운 선생을 태운 가마가 최 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는 가운데 가마 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백운 선생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땅을 밟았습니다. 그의 행색은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선비의 차림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마치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백운 선생을 극진히 맞이했고 사랑채의 가장 좋은 자리로 모셔 따뜻한 차와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대감의 환대에 정중히 예를 표하면서도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집안 곳곳을 훑어보며 그 집에 서린 기운을 읽어내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랑채에 앉은 백운 선생은 최 대감과 담소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하거나 미간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최 대감은 혹시 집에 좋지 않은 기운이라도 있는 것인지 불안하여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백운 선생은 그저 허허 웃으며 집터가 참으로 좋구려 뒤로는 산이 든든하고 앞으로는 물이 맑으니 자손이 번창할 터입니다. 라는 의례적인 덕담만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백운 선생의 속마음은 달랐는데 그는 대문에 들어설 때부터 이 집안 어딘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귀영화의 기운과는 차원이 다른 마치 구름 위를 노니는 용이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거대하고 성스러운 서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기운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대감인지 마님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 내내 신경을 곤두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감과 이야기를 나누던 백운 선생은 잠시 바람을 쐬고 싶다며 양해를 구하고 사랑채 마루로 나섰습니다.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며 낙엽들을 굴렸고 저 멀리 행랑채 쪽에서는 하인들이 점심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운 선생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집안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쳐있는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화려하게 꾸며진 안채나 사랑채가 아닌 오히려 낡고 허름한 부엌과 장독대가 있는 뒷뜰 쪽으로 저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쪽으로 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환해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에 그는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부엌 뒷마당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쪼그리고 앉아 쌀을 씻고 있는 뒷모습이 백운 선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해진 무명 저고리에 댕기 하나 없이 질끈 동여맨 머리 그리고 추위에 빨갛게 튼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한 여종의 행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운 선생은 그 여종의 등 뒤로 아른거리는 묘한 빗무리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의 빛이 아니라 관상을 업으로 삼아 평생을 수련한 그의 심 안에만 비치는 영적인 기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여종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황금빛 기운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여종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낯선 노인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 어르신을 뵙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연화의 목소리는 맑고 청가하여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백운 선생과 눈을 마주친 순간 백운 선생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검댕이 묻은 뺨과 초라한 행사에게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마와 눈 그리고 코와 입으로 이어지는 선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안에 담긴 기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완벽하고 귀한 관상을 가진 여인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도톰하고 넓어 하늘의 복을 담고 있었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수려하여 형제와 부모의 덕을 상징했으며 눈동자는 흑백이 분명하고 정기가 서려 있어 지혜와 총명함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인중이 깊고 뚜렷하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새는 천하를 호령하고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국모의 상,
즉 왕비가 될 운명을 타고난 얼굴이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속으로 어찌하여 이런 귀한 봉황이 닭장에 갇혀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며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고생하고 있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구름을 뚫고 승천할 운명임을 그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백운 선생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싶어 소매로 뺨을 문지르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 그 모습조차도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워 백운 선생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마음을 가다듬고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찌하여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연화라 하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이곳 최 대감마님 댁에서 거두어 주셔서 은혜를 갚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섞여 있지 않고 오직 담담한 감사함만이 묻어 있어 백운 선생은 그녀의 심성 또한 비단결처럼 곱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서 기다리던 최 대감은 백운 선생이 돌아오지 않자 하인을 시켜 그를 찾게 했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와 대감마님, 백운 선생님께서 뒤뜰 우물가에서 연화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라고 고하자 최 대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안종년과 당대 최고의 관상가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혹시 연화가 손님에게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직접 뒤뜰로 향했고 그 뒤를 따라 마님과 딸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대감이 도착했을 때 백운 선생은 연화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연화의 손을 보며 그는 이 손이 장차 옥새를 만지고 비단 옷을 여밀 손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선생님 이곳은 누추한 곳인데 어찌하여 귀한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 아이가 무례를 범했는지요? 라고 묻자 백운 선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운 선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수습하며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잠시 산책을 하다가 이 아이가 일하는 모습이 하도 성실하고 기특하여 몇 마디 건넸을 뿐입니다. 내 잠시 옛 생각에 잠겨 실례를 범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아직 청기를 누설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말을 아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연화를 향해 있었고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경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안주인 마님은 백운 선생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평소에도 연화가 미천한 신분 주제에 묘하게 귀티가 흐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는데 천하의 관상가가 자신의 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엌대기 연화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몹시 거슬렸습니다. 마님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뾰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선생님도 참 이런 천한 것이 뭐 볼 게 있다고 그리 뚫어지게 보십니까? 냄새나고 더러우니 어서 사랑채로 드시지요. 우리 딸아이가 선생님께 인사를 올리고 싶어 기다리고 있답니다. 마님의 말 속에는 연화에 대한 무시와 질투가 가득 담겨 있었고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더욱 숙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백운 선생은 마님의 얕은 속내를 간파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나 내색하지 않고 다시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연화가 있는 쪽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본 그 놀라운 관상이 떠나질 않아 맛있는 음식도 좋은 술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국모가 저곳에 숨어 있었구나. 허나 그 빛이 너무 강하여 주위의 시기를 부를 것이니 앞으로 닥칠 시련이 걱정이로다. 백운 선생은
연화의 앞날에 드리워질 먹구름을 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백운 선생은 최 대감과 마주 앉았으나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대감이 묻는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그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연화의 운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만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대감에게 넌지시 운을 띄웠습니다. 대감 댁 내에 아주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물건인지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다듬고 아낀다면 훗날 가문을 크게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초에 대감과 마님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그 보물이 당연히 자신들의 재물이나 금지 오겹달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산골 마을에는 매서운 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일과를 마치고 좁은 행랑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오늘 낮에 만난 낯선 노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고 따뜻하면서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거친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천한종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보물이라니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그녀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머물게 된 백운 선생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관상을 풀이한 내용과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운명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최 대감댁 지붕 정확히는 연화가 머무는 행랑채 위를 비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허, 하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법. 이제 곧 바람이 불어오겠구나. 백운 선생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촛불을 껐습니다. 그의 예감대로 최 대감댁에는 연화의 운명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백운 선생의 한마디가 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채 상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에일듯 차가웠으나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최 대감댁의 기와지붕 위로 찬란한 금빛 햇살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한 하인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기에 불을 지피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는 아침 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연화 역시 일찌감치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찬물에 씻어 더욱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백운 선생이 남긴 알 수 없는 눈빛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연화는 애써 그 기억을 지우려는 듯 묵묵히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운은 이미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니 평범했던 그녀의 일상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밤을 보낸 백운 선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툇마루에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밤새 이 집안을 감싸고 도는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며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그 기운의 원천이 화려한 안채가 아닌 초라한 행랑채 쪽임을 다시금 확인하고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자신이 본 것이 틀림없는 왕후의 관상임을 확신했으나 천한 신분의 여인에게 그런 천명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자칫하면 그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씨앗이 짓밟히지 않고 무사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의식 중에 다시금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멀리서 일하고 있는 연화의 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과 마님은 아침 문안을 드리기 위해 사랑채로 건너왔다가 백운 선생이 먼 산을 바라보지 않고 하인들이 일하는 뒷마당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최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백운 선생의 주의를 끌었고 마님은 화려한 비단 옷으로 치장한 자신의 딸 옥분을 대동하고 선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님은 백운 선생이 어제 말한 집안의 보물이 분명 자신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오늘 아침 딸의 단장에 각별히 공을 들인 터였습니다. 옥분의 머리에는 붉은 댕기와 옥비녀가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고운 분칠을 하여 양반집 규수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백운 선생을 바라보며 어서 빨리 딸의 관상을 보아달라는 듯 은근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마님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기에 짐짓 모르는 척하며 옥분을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옥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으나 그 안에는 부모의 덕으로 호요식할 운명은 있을지언정 만백성을 품을 국모의 그릇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분의 이마는 좁지 않으나 평범하였고 눈매는 매서워 고집이 세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백운 선생은 실망감을 감추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의 인상이 참으로 곱고 복스럽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구김살이 없으니 장차 좋은 혼처를 만나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말은 아니었으나 마님이 기대했던 왕비가 될 상이라거나 천하를 호령할 운명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덕담에 불과했습니다. 마님은 백운 선생의 미지근한 반응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체면 때문에 대놓고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접으며 입술을 삐죽거렸고 옥분 역시 자신이 최고의 칭찬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에 심통이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말씀하신 그 귀한 보물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 옥분이가 지닌 숨겨진 재주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는지요? 이 아이가 글솜씨도 좋고 자수도 잘 놓아 동네방네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마님은 필사적으로 딸을 치켜쓰려 했으나 백운 선생은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마님 보물은 때로 진흙 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돌멩이 사이에 숨어 있기도 한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백운 선생의 알쏭달쏭한 말에 마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 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운 선생의 시선이 다시금 열린 대문 틈으로 보이는 부엌 쪽을 향했고 마침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연화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님의 날카로운 눈썰미는 그 찰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관상가가 자신의 금지옥엽 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감히 천한 부엌댁이 종년에게 눈길을 준다는 사실에 마님은 자존심이 상하다 못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설마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서 저런 천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인가? 마님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불길한 예감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백운 선생이 최 대감과 함께 마을 구경을 나간 사이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눈치챈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하녀 박씨는 이 집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터라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백운 선생이 연화를 바라보던 눈빛과 오늘 아침 마님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박 씨는 연화가 걱정되어 주위를 살핀 뒤 연화를 은밀히 장독대 뒤편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 말 잘 듣거라. 지금부터 내 행동 거지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연화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박씨 아주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실수라도 했나요? 박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속삭였습니다. 네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법이다. 어제 오신 그 관상가 어른이 너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귀한 분이 천한 것에게 관심을 두면 그 화살은 결국 힘없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야. 마님 눈초리가 매서워진 걸 보니 낌새가 좋지 않아. 당분간 마님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연화는 박 씨의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은 그저 묵묵히 일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불안한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사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이미 시작된 의심과 질투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안방에 앉아서도 온통 백운 선생의 말과 시선 생각뿐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보물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그것이 혹시 천한 것들 중에 자신의 딸보다 더 나은 운명을 가진 자가 있다는 뜻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마님은 홧김에 방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을 내다보았는데 마침 연화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빨래 사이로 보이는 연화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일 잘하는 아이로만 여겼던 그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고귀해 보이고 거슬리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참을 수 없는 짜증이 밀려와 대청마루로 뛰쳐나가 소리쳤습니다. 옛기 이년아, 빨래를 어찌 그리 굼뜨게 하는 개냐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어. 연화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워낙 빨랫감이 많아 서두른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얼른 마치겠습니다. 연화가 납작 엎드려 빌자 마님의 화가 조금 풀릴 법도 했지만 이미 비틀린 심사는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와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을 거칠게 들추어 보았습니다. 이것 봐라. 여기 얼룩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쌀밥 먹고 하는 일이 고작 이 모양이라니. 내년이 정신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사실 그 얼룩은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점이었으나 마님에게는 연화를 탓할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마님의 호통소리에 사랑채에 있던 옥분이도 나와서 구경을 하였고 다른 하인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힐끔거렸습니다. 옥분은 어머니의 편을 들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계집애가 요새 딴 생각을 하는지 일하는 게 영 시원찮아요. 어제는 제 방 청소도 대충 해놓았더라고요. 옥분의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마님은 옥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화에게 다가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들었느냐? 내 딸 옥분이가 불편해할 정도면 내년이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는지 알만하다. 감히 주인을 능멸하고 제 할 일을 소홀히 하다니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감히 말대꾸를 할 수 없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때마침 마을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백운 선생과 최 대감이 대문에 들어서며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연화와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는 마님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안쓰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손님 앞에서 집안의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부끄러워 급히 마님을 말렸습니다. 부인 손님이 오셨는데 이게 무슨 추태여 아이가 실수를 했으면 타일러서 가르치면 될 것을 어찌 그리 큰 소리를 내십니까? 대감의 만류에 마님은 씩씩거리며 물러섰지만 백운 선생을 흘끔 쳐다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운 선생에게 보아라, 네가 관심을 두는 아이는 고작 이런 쓸모없는 종년일 뿐이다라고 시위하는 듯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묵묵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화에게 보인 작은 관심이 도리어 그녀에게 화가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솔했구나. 아직 날개를 펴지도 못한 어린 새를 맹금류의 눈앞에 드러내 보였으니. 그는 연화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가슴이 아려왔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그녀를 감싸는 것은 오히려 마님의 질투심을 더욱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운 선생은 짐짓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최 대감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집안일이라는 게 참으로 어렵지요. 때로는 아랫사람의 작은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 주인의 덕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회적으로 연화를 두둔하려 했으나 대감은 그저 허허 웃으며 넘길 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점심때가 되었지만 연화는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마님의 엄명으로 밥을 얻어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박씨가 몰래 주먹밥 하나를 챙겨와 건네주며 위로했습니다. 에그 불쌍한 것. 마님이 오늘따라 왜 저리 표독스럽게 구시는지 모르겠다. 어서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연화는 박씨가 건넨 주먹밥을 받아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서럽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먹밥을 입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돼. 눈에 거슬리지 않게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일만 하면 마님도 노여움을 푸시겠지. 하지만 그녀의 순진한 바람과는 달리 마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연화를 향한 의심의 싹이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댁 하인들이 밖으로 나가 한양에서 온 용한 관상쟁이가 우리 집 부엌대기 연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더라. 마님이 질투가 나서 연화를 잡는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퍼뜨린 탓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퍼져나가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머, 그 연화라는 애가 원래 좀 곱상하게 생기긴 했지. 그래도 종년이 무슨 관상이 좋겠어. 그냥 늙은 영감이 젊은 애한테 흑심을 품은 거 아니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이야기를 부풀렸고 이 소문은 결국 다시 최 대감댁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안방에서 소문을 전해 들은 마님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집안이 천한 종년 때문에 입방에 오르는 것도 참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백운 선생이 옥분이 아닌 연화에게 관심을 두었다고 수근거리는 것이 뼈에 사무치게 싫었습니다. 마님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연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감히 주제도 모르고 주인과 손님을 홀려 내 딸의 앞길을 막는 것은 잡초라도 용서할 수 없는데 하물며 종년이라니. 마님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짜증을 넘어선 섬뜩한 살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집안에서 내쫓으라니 아예 싹을 잘라버릴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백운 선생은 사랑채 툇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람 냄새에서 비릿한 피 냄새와 같은 불길함을 맡았습니다.
허허,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오늘 밤 이 집안에 큰 비바람이 몰아치겠어. 백운 선생은 품속에서 엽전을 꺼내 점을 쳐보았는데 괴상은 위기일바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여차하면 자신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늦게까지 남은 설거지를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오늘 하루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마님의 차가운 시선을, 그리고 자신의 방 안에 누군가가 몰래 숨겨놓은 물건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가리고 마을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불안한 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당에 세워진 큰 나무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길게 늘어져 연화의 방문 앞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사방을 분간할 수 없었고 오직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스산한 밤이었는데 이는 마치 곧 닥쳐올 불행을 예고하는 듯하여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하인이 고단한 몸을 눕히고 잠이 든 시각 안채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이 집안의 안주인 마님이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붉은 비단으로 감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불안과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주위를 살피며 숨을 죽인 채 연화가 잠들어 있는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은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까치발을 들고 행랑채 방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고른 숨소리를 통해 연화가 깊이 잠들었음을 확인한 마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 주머니를 연화의 낡은 반다리 옷장 틈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마님이 가장 아끼는 옥지환과 금비녀가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미끼로 삼아 눈의 가시 같은 연화를 영원히 내쫓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일을 마친 마님은 다시 소리 없이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채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이 아닌 곧 벌어질 통쾌한 복수극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최 대감댁은 마님의 비명소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인가. 내 귀한 폐물이 감쪽같이 사라졌구나. 안방에서 터져나온 마님의 울부짖음에 최 대감은 물론이고 자고 있던 하인들까지 놀라 허둥지둥 안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님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옥분 역시 어머니 옆에서 울상을 지으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당황하여 마님을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오. 도대체 무엇이 없어졌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는 거요. 마님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대감을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대감, 제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 물려받은 옥지환과 옥분에게 주려던 금비녀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이 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에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웅성거렸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이 높아 외부인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범인은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는 곧바로 집사에게 명하여 모든 하인을 마당에 집합시켰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의 쥐새끼를 잡아내야겠다. 밖에서 들어온 흔적이 없으니
너희들 중에 손버릇 나쁜 놈이 있는 게 분명하다. 대감의 호통소리에 하인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마님은 이미 범인을 정해놓은 듯 싸늘한 눈빛으로 하인들을, 특히 연화가 있는 쪽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 역시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단번에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마님의 과장된 몸짓과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 그리고 영문을 몰라 떨고 있는 연화의 맑고 순수한 기운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운 선생은 혀를 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질투라는 놈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더니 결국 죄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려 하는구나. 그는 당장이라도 나서서 마님의 거짓을 꾸짖고 싶었으나 아직은 물증이 없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연화가 더 큰 공영에 처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일단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감의 명령에 따라 집사와 건장한 머슴들이 하인들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하인들의 방부터 시작하여 부엌 헛간, 그리고 여자 하인들의 방까지 차례대로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방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지만 감히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차례가 돌아올수록 연화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습니다. 자신은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어제부터 계속되는 마님의 적대적인 태도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집사들이 연화가 머무는 행랑채 끝방으로 향하자 마님의 입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사들이 연화의 방에 들어가 낡은 세간살이를 뒤집어 엎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연화의 옷가지는 얼마 되지 않아 금세 바닥에 나뒹굴었고 집사는 구석에 있던 반다디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잠시 후 집사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붉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대감마님, 여기 있습니다. 연화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집사가 소리치며 주머니를 들어보이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하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박씨 아줌마는 아이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 주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집사의 손에서 주머니를 낚아채고는 내용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는 옥지환과 금비녀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님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연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생긴 것은 얌전한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구나.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네가 정녕 제정신이냐. 마님의 서슬퍼런 고함에 연화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앞으로 기어나와 마님의 치맛자락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 물건이 왜 제 방에 있었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최 대감은 믿었던 연화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 여겼는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자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거두어 먹이고 입혀주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가난하다고 하여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다. 대감의 차가운 말은 연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화는 아니라고, 정말 맹세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통곡했지만 이미 돌아선 대감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주변의 하인들도 처음에는 연화를 동정했으나 물증이 나오자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옥분이가 나서서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부터 수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밤마다 몰래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나 봐요. 저런 도둑년은 당장 관에 넘겨서 곤장을 맞게 해야 해요. 옥분의 말은 거짓이었으나 흥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마님은 옥분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래, 관에 넘겨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한다. 아니, 그 전에 멍석말이라도 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어 형틀에 묶어라. 마님의 명령에 머슴들이 주저하며 다가오자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백운 선생이 앞으로 나서며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묵직한 위엄이 실려 있어 소란스럽던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백운 선생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공포와 억울함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맑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거짓을 말하는 자의 탁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최대감과 마님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그리고 마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아이의 관상을 보건대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거짓을 고할 상이 결코 아닙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거나 곡절이 있을 터이니 섣불리 형벌을 내리는 것은 제고해 주십시오. 마님은 백운 선생이 끼어들자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증거가 이렇게 뻔히 나왔는데 관상이니 뭐니 하며 도둑년을 감싸시는 겁니까? 혹시 전연에게 홀리신 것은 아니신지요? 마님은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으며 백운 선생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나 백운 선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마님,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보아왔고 제 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 물건이 이 아이의 방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 아이가 훔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는 아직 모르는 일 아닙니까? 백운 선생의 날카로운 지적에 마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략이 들통날까 두려워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제가 제 물건을 훔쳐서 전연방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어찌 그런 망발을 하십니까? 마님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 대감도 난처한 표정으로 백운 선생을 만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 아내가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증거가 나왔으니 이 아이의 죄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점점 연화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백운 선생 혼자서 집안 전체의 여론을 뒤집기는 힘겨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자신 때문에 백운 선생까지 곤란해지는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대감에게 간청했습니다. 대감마님, 백운 선생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오나 맹세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시되 도둑이라는 오명만은 벗겨주십시오. 연화의 처절한 외침은 마당에 울려 퍼졌고 숨죽여 지켜보던 늙은 하녀 박 씨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연화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제가 10년을 데리고 있었는데 바늘 하나 욕심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마님의 매서운 눈총에 박 씨는 다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마님은 이 기회에 연화를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하인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뭐들 하고 있느냐? 전연의 주둥이를 매우 쳐라. 내 집에서 도둑년의 울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머슴들이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들고 연화에게 다가갔고 연화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고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정녕 제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면 달게 받겠나이다. 연화는 속으로 기도하며 다가오는 고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백운 선생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내 이 아이의 무고함을 증명할 방도가 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머슴들은 몽둥이를 든 채 멈칫했고 마님과 대감도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백운 선생은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도둑질을 한 손과 하지 않은 손은 그 기운이 다른 법이다. 내 너희들에게 묻겠다. 어젯밤 이 아이의 방 근처에서 수상한 그림자를 본 자가 정말 아무도 없느냐.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며 하인들 하나하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고 특히 마님의 곁을 지키던 옥분과 늙은 유모를 향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마단계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마님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손수건을 쥐어짜며 백운 선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늙은이가 끝까지 회방을 놓는구나. 하지만 본 사람이 없을 텐데 허세를 부리는 것이겠지. 마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백운 선생을 비웃었습니다. 증명이라니요. 무슨 굿이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비키십시오. 하지만 백운 선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산에서 구한 특수한 가루다. 도둑질을 한 자가 이 가루를 만지면 손이 검게 변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대로일 것이다. 이 물건이 연화의 방에서 나왔다면 연화가 이것을 만졌을 터. 그러니 연화와 이 물건을 발견한 집사 그리고 주인인 마님까지 모두 이 시험을 해보자. 이것은 사실 백운 선생의 기지였으나 그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순간 당황하여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옥지환을 직접 만져서 연화의 방에 넣었기 때문에 만약 정말로 그런 가루가 있다면 자신의 손도 검게 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더듬거리며 반박했습니다. 서 선생님,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입니까? 양반인 제가 어찌 그런 천한 시험을 받는단 말입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마님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최 대감조차 마님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인 떳떳하다면 못할 이유가 무엇이오? 그냥 손만 대보면 된다는데. 대감의 말에 마님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거부하면 의심을 받을 것이고 응했다가는 손이 검게 변해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님을 압박했습니다. 마님 하늘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범인이라면 제 손모가지를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허나 만약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이 집안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준엄한 심판관과 같았고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백운 선생의 등 뒤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억울함에 사무쳤던 그녀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으나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궁지에 몰린 쥐처럼 독하게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한번 마당을 휘몰아치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백운 선생과 마님의 대치를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는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이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윗까마귀 한 마리가 불길하게 울어대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최 대감댁 마당에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백운 선생의 기지는 마님의 악독한 계략을 뚫고 연화의 무고함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과 거짓 앞에 진실이 묻혀버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가며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었지만 최 대감댁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 하나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백운 선생과 안주인 마님 사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의 끈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백운 선생의 손에 들려진 작은 주머니와 마님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번갈아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내세워 시험을 거부하려 했으나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대감마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녀의 결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백운 선생은 주위의 정적을 깨고 다시 한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이 가루는 거짓을 말하는 자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 색을 바꾸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 떳떳하시다면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님은 백운 선생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을 쳤지만 수많은 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작정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 잡고 있는 치맛자락은 옥죄어 오는 불안감만큼이나 꽉 구겨져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나직하게 타일렀습니다. 부인 채통을 지키시오. 하인들이 보고 있지 않소. 저 선생의 말이 허풍이라면 도리어 호통을 쳐서 내쫓으면 될 일이요. 어서 손을 내밀어 보시오. 대감의 말은 권유가 아닌 명령에 가까웠기에 마님은 떨리는 손을 억지로 옷자락 속에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하인에게 깨끗한 물이 담긴 대접을 가져오게 하더니 품에서 꺼낸 하얀 가루를 그 물 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가루는 물에 녹지 않고 수면 위에 얇은 막을 형성하며 떠 있었는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기묘하고도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백운 선생은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대접에 손을 담그십시오. 도둑질을 한 손이 이 물에 닿으면 물의 정령이 놓아여 가루가 검게 변하고 손에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길 것입니다. 허나 죄 없는 자의 손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지만 백운 선생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감히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화가 불려 나왔는데 그녀는 여전히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망설임 없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믿었기에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매를 걷어 올리고 차가운 물속으로 두 손을 푹 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연화가 손을 꺼내자 물 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의 손 역시 물기만 묻어 있을 뿐 깨끗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손짓했고 이어서 다른 하인들도 차례대로 나와 두려움에 떨며 손을 담갔습니다. 다행히 그 누구의 손에서도 검은 낙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마당에는 오직 마님 한 사람만이 순서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차례가 되자 마당의 공기는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님은 대접 앞으로 다가가면서도 자꾸만 주저하며 백운 선생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저 늙은이가 무슨 요술을 부려 내 손을 검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눈을 질끈 감고 손을 대접 쪽으로 뻗었지만 차마 물 깊숙이 넣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살짝 댔다가 황급히 빼내었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제 손도 멀쩡합니다. 그러니 범인은 제가 아닙니다.
마님은 손에 묻은 물기를 침에 쓱쓱 닦으며 이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운 선생은 그런 마님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마님과 연화 그리고 대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대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저분의 손바닥과 이 아이의 손바닥을 펼쳐서 비교해 보십시오. 백운 선생의 말에 최 대감은 의아해하며 마님과 연화의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연화의 손은 한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고 굳은 일을 하느라 빨갛게 트고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었으며 손마디가 굵어져 투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반면 마님의 손은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듯 뽀얗고 부드러웠으며 손톱은 잘 다듬어져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연화의 거친 손을 들어 올리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손은 정직한 노동의 증거입니다. 흙과 물, 그리고 불과 싸우며 살아온 이 아이의 손은 거칠지만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옥지환과 비단 주머니를 보십시오. 백운 선생은 증거물인 붉은 비단 주머니를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아주 귀한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 거친 손으로 만지면 올이 풀리거나 때가 타기 십상입니다. 헌데 연화의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이 주머니는 어찌 이리도 깨끗하고 매끄럽습니까? 마치 방금 전까지 귀한 분의 품속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백운 선생의 날카로운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연화의 거친 손으로 만졌다고 하기에는 주머니의 상태가 너무나 온전했고 며칠 동안 옷장 속에 처박혀 있었다고 보기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주머니를 코에 가까이 대고 깊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번에는 최 대감에게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대감이 주머니에서 나는 향기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것은 아궁이의 영이 냄새나 곰팡내, 나는 흙냄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안채의 안방에서만 사용하는 귀한 사양 냄새가 아닙니까? 최 대감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백운 선생의 말대로 그 주머니에서는 아내가 즐겨 쓰는 고급스러운 분 냄새와 사양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방은 부엌 옆이라 늘 매캐한 연기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는데 그곳에 며칠 동안 숨겨져 있었다면 당연히 그 냄새가 섞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머니는 마치 금방 화장대에서 꺼내온 듯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불그락푸르락 변해갔고 마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실망과 분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이 향기는 부인이 아끼는 그 향이 아니오. 마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머리를 굴렸지만 코를 찌르는 사양 냄새는 그 어떤 거짓말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백운 선생은 쐐기를 박듯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까 그 물에 뿌린 가루는 평범한 밀가루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물에 손을 깊이 넣지 못하거나 손에 묻은 물기를 황급히 닦아내려 하지요. 마님께서는 아까 송곳만 살짝 대셨고 그마저도 침에 다급히 닦으셨습니다. 반면 이 아이는 떳떳했기에 손목까지 푹 담갔지요. 물의 정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이 범인을 가리킨 것입니다. 백운 선생의 지혜로운 판결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탄성을 질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연화는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마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욕심이 부른 참담한 결과
앞에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옥분 역시 어머니의 몰락을 지켜보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뒤로 숨었습니다. 최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아내의 부덕함이 만천에 드러났지만 그는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최 대감은 엄숙한 목소리로 마님에게 명했습니다. 부인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지 말고 안채로 들어가시오. 당분간 바깥 출입을 금하고 자숙하며 지내시오. 내 집안 단속을 잘못하여 귀한 손님과 아랫사람들에게 큰 볼꼴을 보였구려. 대감의 서리빨 같은 명령의 마님은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으나 누구 하나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감은 곧바로 연화에게 다가가 묶여있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양반인 주인이 종의 줄을 풀어주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대감은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험한 꼴을 당하게 하여 참으로 미안하구나. 네가 겪었을 마음의 고초를 생각하니 내 낯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 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겠으니 부디 용서해다오. 대감의 따뜻한 사과의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연화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고 안도감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박씨와 다른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로소 뒤틀렸던 기운이 바로잡히고 집안에 서려있던 먹구름이 걷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 대감에게 다가가 조용히 조언했습니다. 대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소란이 오히려 집안의 결속을 다지고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놀란 가슴들을 달래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선생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집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오늘 고생한 모든 식구를 위해 곳간을 열어라. 소를 잡고 술을 빚어 마을 잔치를 열 것이니 모두 배불리 먹고 오늘의 시름을 잊도록 하여라. 대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처럼 변했습니다. 머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곳간으로 달려갔고 부엌 어미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리고 커다란 솥이 걸렸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며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피어오르자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 역시 박씨의 손에 이끌려 부엌으로 갔지만 오늘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쉬게 하였습니다. 박씨는 연화의 튼 손에 꿀을 발라주며 다독였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 맘 편히 먹거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마당에는 풍성한 음식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쇠고기 무국, 그리고 각종 나물과 전들이 한 상 가득 차려지자 하인들은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백운 선생을 사랑채로 모셔 다시 술잔을 기울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쫓겨난 마님과 옥분을 제외하고는 최 대감댁의 모든 생명이 따뜻하고 배부른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자신의 곁을 지켜준 백운 선생과 동료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은 잔치의 열기로 훈훈했고 하늘에는 어제보다 더 밝고 둥근 달이 떠올라 최 대감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가을물 흐르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백운 선생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이 아닐지 모르나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잠들 수 있겠구나. 하늘이 내린 귀한 운명은 스스로 빛을 내어내 어둠을 몰아내는 법이니 그는 연화의 앞날에 축복을 빌며 평온해진 집안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모두 끝나고 하인들도 하나둘 물러가 잠자리에 들 무렵 초의 대감댁의 밤은 깊고도 고요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피워놓았던 모닥불은 사그라들어 붉은 숯만 남았으나 그 온기는 여전히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억울함을 푼 하인들은 행랑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기적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그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평온한 웃음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박씨 아줌마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마치 제 자식이 큰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연화 역시 평생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난밤의 악몽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채의 촛불은 밤늦도록 꺼질 줄 몰랐는데 이는 최대감이 백운 선생을 붙잡고 못다한 이야기를 청해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은 술잔을 정중히 채우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보여주신 지혜에 탐복했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연화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게 여기셨고 아까도 귀한 운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아이의 관상이 어떠하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까? 대감은 단순히 연화가 착한 아이라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청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운 선생은 술잔을 천천히 비우고 대감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연화라는 아이는 비록 지금은 천한 신분으로 부엌일을 하고 있으나 그 아이의 얼굴에는 국모가 될 상, 즉 왕비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백운 선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어서 최 대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와, 왕비라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저 아이는 일자무식에 족보도 없는 고아입니다. 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백운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족보나 학식으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기품과 덕성은 감출 수 없는 법이지요. 그 아이의 이마와 눈 그리고 인중과 턱의 조화는 천하를 품을 그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진흙 속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귀한 인연을 만나 구중궁궐의 안주인이 되거나 그의 버금가는 대부인이 될 운명입니다. 그러니 대감 이 아이를 그저 부리는 종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하늘이 대감댁에 잠시 맡겨둔 귀한 손님이라 여기십시오. 그리하면 훗날 이 아이가 대감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백운 선생의 말은 최 대감의 마음에 큰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동안 연화를 그저 일 잘하고 얌전한 하녀로만 생각했지 감히 왕후의 제목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운 선생의 통찰력과 오늘 보여준 신통함을 생각할 때 이 말을 허투루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은 무릎을 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 눈이 어두워 봉황을 닭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내 날이 박는 대로 연화의 신역을 면천해주고 양녀로 삼아 제 딸처럼 귀하게 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길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마자
최 대감은 집안의 모든 식소를 대청마루 앞으로 모았습니다. 밤사이 내린 하얀 서리가 지붕을 덮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대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온화했습니다. 연화는 영문을 몰라 맨 뒷줄에 서 있었는데 대감이 손짓하여 그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연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연화가 쭈뼛거리며 다가오자 대감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 연화는 내 집의 종이 아니라 내 수양딸이다. 누구든 이 아이를 하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는 내 이름을 걸고 엄벌에 처할 것이다. 대감의 파격적인 선언에 마당은 잠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인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연화를 쳐다보았고 연화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에게 그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연화가 손을 저으며 사양하려 했지만 대감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네가 가진 고운 심성과 기품은 양반집 규수보다 낫다. 이제 그만 고생하고 글도 배우고 예절도 익혀서 너의 타고난 운명을 찾거라. 이 소식을 들은 안채의 마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옥분 역시 질투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버지의 엄명이 떨어진 이상 감히 반기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대감은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별채를 깨끗이 치우게 하고 연화가 머물 처소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비단 장수와 바느질하는 안악을 불러 연화에게 맞는 고운 옷을 짓게 했습니다. 박씨 아줌마는 연화의 손을 잡고 별채로 안내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경사가 어디 있냐. 쥐구멍에도 볕들 있다더니 네가 이제 아기씨가 되었구나.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연화가 안내받은 방은 그녀가 평생 살았던 행랑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따뜻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보료가 깔려 있었고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은은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방 안에 발을 들여놓으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지자 그녀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닫고 주저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모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나요? 저에게도 이런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며칠 후 백운 선생은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대감과 연화의 배웅을 받으며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연화는 새로 지은 옥색 비단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운지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 했습니다. 씻겨놓은 옥처럼 맑은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초라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타고난 귀티가 비로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백운 선생은 연화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아가 아니, 이제는 아기씨라 불러야겠구나. 비단옷을 입었다고 하여 마음까지 비단에 감싸지 말고 언제나 네가 지녔던 그 맑고 깨끗한 심성을 잃지 말거라. 네가 베푸는 덕이 훗날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연화는 백운 선생에게 큰 절을 올리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선생님, 저를 구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백운 선생은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바람처럼 자유로워 보였고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연화와 대감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백운 선생이 떠난 자리에는 맑은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었고 마치 자연도 연화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상쾌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은 바뀌고 최 대감댁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 공부와 예절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놀랍게도 연화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을 보여 스승으로 온 훈장님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붓을 들어 글씨를 쓰면 힘차면서도 우아했고 자수를 놓으면 꽃과 나비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담장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최 대감댁 양녀가 절세미인에 재주 또한 비상하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부엌대기 연화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마님과 옥부는 연화의 눈부신 변화를 지켜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찼던 마님도 연화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며 깍듯이 어머니로 모시자 점차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반드시 마님과 옥분에게 먼저 챙겨드렸고 좋은 옷감이 들어오면 양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화의 진심 어린 효성과 겸손함은 결국 마님의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었고 집안에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기운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옥분과 함께 마루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으나 이제 두 사람은 자매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너는 어찌 나를 미워하지 않니? 내가 너를 그토록 괴롭혔는데. 연화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미움은 마음에 담아두면 짐이 되지만 용서는 날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서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옥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연화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따스한 정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화가 홍기가 찼을 때 한양에서 임금님의 간택령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운 선생의 예언대로 연화의 소문은 궁궐에까지 전해져 그녀는 왕세자빈 후보로 천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 대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경사라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연화가 가마를 타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이 나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마님은 연화의 손을 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친딸을 보내는 심정으로 그녀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가마창 너머로 멀어지는 고향집과 정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연화가 훗날 어진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았다는 전설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왕비가 된 연화의 모습보다는 추운 겨울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맑고 순수한 소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진정한 귀함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신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착한 심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연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깊은 밤 온 세상이 잠든 시간입니다. 최대감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람은 잠들고 나무집조차 숨을 죽인 고요한 밤. 연화가 살았던 그 상월 마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잠든 이 방 안에도 평화로운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몸을 뉘고 연화가 꾸었을 그 행복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달님도 빙그레 웃으며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내일은 연화에게 찾아왔던 기적처럼 여러분에게도 맑고 밝은 햇살이 찾아올 것입니다. 솔솔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